이번 여름 살아남으려면 한국을 따르라. 스탠퍼드 대학 교수의 경고가 SNS를 통해 퍼지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폭염을 연구해오며 한국을 단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치부했던 그가 한국 방문으로 완전히 생각을 뒤집은 건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교수는 그리 강경하게 전 세계를 향해 경고의 문구를 날린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에서 기후공학을 연구하며 지구온난화 대응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에드워드 리처드슨입니다. 주로 도시의 열 환경, 에너지 소모 구조, 그리고 기후 변화가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죠. 최근 미국에선 연일 폭염 관련 뉴스가 쏟아졌어요. 텍사스에선 벌써 일주일 사이에 80명 넘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상당수가 노약자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야간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몇몇 주택가는 에어컨 가동 중단으로 주민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주 정부는 서로 책임을 밀었고, 연방 정부는 일시적인 조치 외엔 내놓은 게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구조적인 실패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수업을 마친 날이면 일부러 캠퍼스를 크게 한 바퀴 돌곤 했습니다. 연구자로서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따라붙었기 때문이죠.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 정확히는 서울시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건 글로벌 여름 대응 기술 포럼에 기조연사로 참여해달라는 초청장이었죠. 정중하고 깔끔한 문장이었지만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도 감당 못하는 문제를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기후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메일은 받은 당일에 바로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연구실 앞 전광판에서 캘리포니아 전력 비상경보가 떴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해 송전망이 위험하다는 경고였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내려놓고 한국에서 보내온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초청장의 내용을 다시 읽어내렸죠. 급변하는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포럼은 기후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에겐 늘 어떤 질문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바로 무더위는 자연현상인가 사회적 재난인가였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는 현재 미국의 대응이 최선은 아닐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진짜 뭐가 있나 보자 단지 그거였죠. 비행기에서 내려 게이트를 빠져나오며 저는 한국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기온은 미국과 별 다를 게 없이 높았고 습도는 더 높았죠. 그런데 자동문을 지나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느낌이 확 바뀌었습니다. 시원하긴 했지만 흔히 말하는 에어컨 바람 같은 차가움은 아니었어요. 마치 숲속 그늘에 들어선 것처럼 공기가 부드럽고 가볍게 흘렀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천장 아래쪽엔 공조 시스템이 일정한 패턴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기둥 사이사이에는 키 큰 실내 식물들이 정갈하게 배치돼 있었어요. 어떤 구역은 아예 작은 수직 정원처럼 꾸며져 있었고 녹색 식물 사이로 미세하게 공기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냉방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 자체를 조율하고 있었던 거죠. 온도는 낮췄지만 공간은 마르지 않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열기를 제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건 분명히 미국의 공항들과는 명확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을 차단하거나 싸우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신선한 충격을 안고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제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며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호텔로 가십니까? 네, 시청 근처 롯데호텔로 부탁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비게이션을 조작했고 차는 곧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 내의 에어컨은 과하게 차갑지 않았고 실내는 은은한 냄새가 감돌았죠. 서울은 여름이 늘 이렇게 더운가요?
제 물음에 기사님은 웃으며 백미러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은 더 심해졌죠. 저희도 해마다 여름이 새롭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작년엔 37도 넘은 날도 많았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저는 스탠퍼드에서 기후공학을 연구하는데 사실 한국의 여름 대책을 알아보러 서울에 왔습니다. 그 말에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여름 대책에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실제로 체감되나요? 제가 물었죠. 그럼요. 원래는 오후 2시나 4시엔 길거리가 거의 비었는데 요즘은 시원한 그늘도 많아져서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교차로 양옆에 설치된 회색 기둥에서 희미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게 안개같이 가볍게 물을 뿌려주는 건데 센서가 있는 건지 특별히 더 더운 한낮이나 사람이 있을 때 작동하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것을 좀 더 유심히 바라봤어요.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고 주변 행인들이 기둥 근처로 모여들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국에선 아직 이런 시스템은 시범 단계입니다. 이렇게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기사는 짧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빠르게 도입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새로 생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요. 아마 그게 차이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도입이 아니라 수용의 문제다. 기후공학 수업에서 늘 했던 말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체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곧 택시는 호텔 앞에 도착했고 기사는 조용히 즐거운 서울 방문 되세요 라고 말한 뒤 제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태도였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니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짐을 풀자마자 바로 호텔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직접 걸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도시의 온도와 시설, 사람들의 반응을 체감하고 싶었거든요. 초저녁 명동은 그 명성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주말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어지럽다거나 숨이 막힌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인파 속에서도 흐름은 매끄러웠고 부딪히는 일 없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속도와 거리를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한순간에 스쳐가는 장면들이었지만 거기엔 분명 어떤 보이지 않는 조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곧바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구조물들 때문이었죠. 간이 그늘막, 쿨링포그 기둥, 분산형 수분 안개 장치, 벽면형 미스트 타일 같은 것들이 마치 사람의 동선을 계산한 듯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몸은 분명히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 흐름에 따라 군중의 밀도도 유연하게 조절되는 것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도시 설계에서 기후 대응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실시간적인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서울은 더위를 단지 참아내는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여름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거기선 폭염이 오면 그늘 아래로 피신하거나 실내로 도망치는 식의 대응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이 회피가 아니라 유도에 가까웠습니다. 땀이 식을 정도로 짧은 구간마다 기류가 조절됐고 음영이 드리워졌으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불편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요소가 시설이라기보다 습관처럼 배치된 시스템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도시에 스며든 채 자라난 것처럼요. 길을 걷다 보니 도심 속에 열이 머물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령 보도 블럭은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라 밝은 회색의 특수 소재로 된 부분이 많았는데 표면 온도를 낮춰주는 저방사 포장 기술이었죠. 표면 온도가 주변보다 5도 이상 낮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거예요. 처음엔 단지 깨끗한 해라고만 생각했는데 발밑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확실히 덜하다는 걸 느끼고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또 흥미로웠던 건 건물 외벽을 덮고 있는 식물 구조물이었어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수직 정원이라 불리는 그린월 시스템이었죠. 이는 미국에서도 잘 알려진 기후 대응 건축 방식이었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같은 이유로 도심 속에서 찾기 쉬운 디자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리 드물지 않게 보이는 게 특히 신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식생을 입히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단지 보기 좋은 걸 넘어서 도심 전체의 열 분산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센서와 실시간 기온 분석을 바탕으로 도심 열지도를 구축해 그에 맞춰 쿨링존과 식생시설의 배치까지 조정한다더군요. 저는 그런 기술이 실험실이나 시청 내부에 머무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 거리 위에서 조용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무더운 도시에서 시민의 동선에 맞춘 냉각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연구자로서 알고 있었기에 그 감동이 더 컸습니다. 서울은 그걸 단지 논문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해낸 거니까요. 서울의 기후 대응 시설물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건 사실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서울의 버스 정류장은 제가 떠올린 이미지와 사뭇 달랐거든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단순히 의자와 지붕만 있는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정류장 자체가 하나의 기후 대응 캡슐 같았습니다. 스마트 쉘터라는 이름이 적힌 곳이었고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내부는 바깥보다 확연히 시원했습니다.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자 머리 위에서 조용하게 공기가 흘러들었습니다. 미세먼지 필터와 냉방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겨우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는 건가?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지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폭염 속에서 시민들이 생리적 심리적으로 숨 쉴 수 있는 일종의 도시형 피난처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내부 벽면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였습니다. 현재 외부 기온과 습도, 열지수, 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쉘터 내부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인 설계였어요.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도시권의 스마트 쉘터 확충을 통해 폭염 사망률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운 나라라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읽고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이 도시 전반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버스가 도착하자 자동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지어 승차했습니다. 정류장과 버스가 서로 연결되듯 매끄러웠고 그 안에서도 냉방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낮 동안 축적된 열이 조금씩 식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서울의 여름은 여전히 무덥지만 그 더위를 피하는 법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미국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더위는 자연현상인가, 사회적 재난인가? 그리고 저는 서울의 정류장 안에서 조용히 대답을 얻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서울로 7017 입구에 섰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본 과거 차량들이 오가던 고가도로 위에 걷기 좋은 녹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선했지만 직접 올라서자 더 놀랐습니다. 발밑 콘크리트 대신 밝은 회색의 저방사 포장재가 깔려 있었고 곳곳에 심어진 식물들이 도심 한복판의 열기를 부드럽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임을 피부로 느꼈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분명히 줄어든 걸 알 수 있었고 옆으로 펼쳐진 초록의 그린월과 분산된 수분 안개 장치 덕분에 땀이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니라 여름의 무더위를 피하는 도시의 숨구멍 같은 곳이었죠.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긴 곳은 청계천이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도심 하천이지만 그 효과는 자연 그 이상이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불어오는 바람이 더위를 말끔히 씻어내 주었고 주변 온도는 명동 거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스마트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수분 분사 시스템과 조명 조절을 자동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철저한 도시 설계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곳 모두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열섬 완화 정책의 상징이었고, 그저 아름답거나 편리한 공간을 넘어 도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시스템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서울은 분명히 무더운 여름을 겪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술과 자연을 조화롭게 결합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시민의 일상이 만나 기후 재난의 위협을 넘어 적응과 공존의 모델을 제시하는 모습이었죠. 며칠간 서울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가슴에 안고 저는 포럼 무대에 섰습니다. 원고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진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분명 여름이면 무척 더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전 이 도시를 걸을 때마다 답답함 대신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이 더위를 적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려면 시민들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은 바로 그 사람 중심의 기술 수용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미국은 아직 그 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포럼장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몇몇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기술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혁신이란 결국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은 시민을 신뢰하고 기술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여낸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진정한 기후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 연설로 시작된 포럼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눈을 반짝이며 한국의 기후 대응에 깊이 몰입했고 존경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감탄했죠. 이 경험을 통해 서울이 보여준 기후 대응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덥지 않은 도시가 아니라 더위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도시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